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드셨던 고기. 우리 할아버지는 손녀인 내가 봐도 무척 신사다운 분이셨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고 도박이나 여자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데다 채식주의를 고수하셨다. 그런 대부분의 습관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 생겼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지옥을 보셨던 것이리라. 아직도 할아버지가 전우의 이름을 새긴 위패 같은 것을 불단에 올려두고 열심히 빌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런 할아버지도 80대 중반을 넘어설 무렵부터 치매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큰 소리로 하나, 둘 하고 구령을 외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집 주위를 달리고 계셨다.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한낮에 사이렌을 울리며 대가, 대가 이라고 외치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셨다. 어느 밤에는 소등, 소등 이라며 집안의 불빛을 모두 끄면서 다니셨다. 나중에 새언니에게 들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서 무척 놀라섰다고 한다.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전쟁 중의 행동이 나오는 듯 했다. 이전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럼에도 폭력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다만 집이 근처인 내가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스키야키.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고기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고기를 먹는 것까지 뭐라 하지는 않으셨다. 함께 식사는 하지만 손은 대지 않으실 터였다. 너희들 공양은 했느냐? 야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식탁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멈췄다. 소리를 지른 할아버지를 모두가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투덜거리더니 냄비에서 고기 한 점을 들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갑자기 원래의 힘없는 목소리로 이게 어느 고기냐?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니가 근처 정육점 이름을 말하자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며 또 화를 내며 말하셨다. 혈압이 오른 것인지 할아버지는 가볍게 두세 번 머리를 흔든 뒤 그대로 식탁에서 일어나 가버리셨다. 어머니가 뒤를 따라갔지만 조금 뒤 돌아오셨다. 아무래도 불단에 있는 것 같다. 불단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식탁은 조용했다. 아들은 반쯤 울상을 짓고 있었다. 반년 정도 뒤에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사이 몇 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단순한 치매 증세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도대체 뭘 드셨던 걸까? 라는 말을 해 요즘 계속 마음에 걸린다. 전쟁통에 시달리던 할아버지. 물자라고는 전혀 없는 전쟁터. 공양을 한 후에야 먹은 고기. 할아버지, 무엇을 드셨던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여성. 유령을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다. 그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을 때였다. 중간에 어느 역에서 젊은 여성이 올라탔다. 그녀는 굉장한 미인으로 미니스커트 밑에 예쁜 다리가 쭉 뻗어 있었다. 여자는 빈자리를 찾는 것인지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인지 차 안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가 인중을 쭉 늘리며 감탄하듯 여자를 보고 있자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당신한테도 보이나 보네. 네. 그가 이 할머니 무슨 소리야 하고 돌아보자 할머니는 말했다. 주위를 돌아보라고. 당신 말고 저걸 보는 사람이 있나? 그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말대로였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있는데 아무도 여자를 바라보지 않는다. 양아치 같은 고등학생도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계속 이야기한다. 나는 프로니까 당연히 보이지만 말이지. 당신 같은 일반인한테도 보이는 경우는 무척 드물어. 저건 꽤 질 나쁜 영혼이거든. 이 근처에서 지하철에 뛰어든 다음 성불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거야. 투신 자살이라고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지하철에 투신 자살했다고 하지만 여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당신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봤어. 저런 꼴이 됐어도 옛날에는 여자였던 거야. 여자라는 건 죽어서도 언제나 예뻐 보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손을 썼던 여자 언기들은 모두 자기가 살아있던 중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것보다 저거 봐, 저거. 이리고 오잖아. 당신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여자는 그와 할머니를 알아차린 것인지 발걸음을 빠르게 해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눈을 꽉 감고 계속 아래만 내려다 본 채로 있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겨우 옆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제 됐어. 저건 사냥감을 찾아서 가버리고 있어. 그가 천천히 눈을 뜨고 얼굴을 들자 여자는 20살 즈음에 잘생긴 남자와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었다. 여자니까 말이지. 기미할 남자도 멋있는 편이 좋은가 봐. 그는 대머리에 살도 찌고 아저씨였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은 서비스로 봐줄게. 의뢰였다면 한 장은 받았어야 하는데 말이지. 그는 그 이전도 이후로도 유령을 본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때만 그에게 그것이 보였는지, 한 장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아직도 그는 모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타가소. 5월 무렵 후쿠시마로부터 관동지방에 피난을 왔다.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은 피난 재정 지역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 앞은 전 인원 철수가 결정되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아무 대책도 내려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지속된 싸움을 지쳐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아이는 이사 준비 때문에 4월 말까지 보육원에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육원 등교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을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 마지막 날 역시 나는 변함없이 아침부터 아이를 맡기러 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쓸쓸하네요. 그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기저귀 같은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때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A군이 보육원에 나타났다. 4살 반에 서울부터 다니기 시작한 아이로 몇 번인가 안녕 하고 말을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A군 안녕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A군은 곧바로 나에게 걸어오더니 양손을 깍지 껴서 잡은 손을 내밀었다. 뭘까? 진우일까? 아니면 종이접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자 A군은 무표정인 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그 안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꼭등이라는 벌레를 알고 있는가? 토끼벌레라는 통칭으로도 불린다. 울지도 않고 날개도 없지만 무척 생명력이 강한 벌레다. 피식통에서 화장지를 꺼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누른 뒤 시체가 보기 싫어 남편을 불러와 화장지를 치우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갔지? 하고 둘러보면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날아오른 건가 싶었더니 옆으로 튀어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꼴사납고 그로테스크한 데다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꼭등이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A군의 손 안에는 꼭등이 중에서도 특대급의 꼭등이가 들어있었다. 아마 내 얼굴은 무척 굳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와작 하는 소리가 났다고 생각한다. 글로 쓰면 잘 전해지지 않겠지만 A군은 무서운 속도로 내 눈앞에서 꼭등이를 먹었다. 선생님이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른다. A군의 입에서 4개쯤 튀어나와 있는 꼭등이의 다리.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 나는 A군의 입으로 왼손을 날리고 있었다. 시선은 A군이 아니라 계속 마루의 얼룩 같은 것을 응시하고 있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어쩐지 냉정한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도록 시야 가장자리에 있는 A군을 파악하며 오른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왼손 손가락으로 A군 입안을 긁어냈다. 그 와중에 A군이 우윽하고 대량의 구토를 시작했다. 내 왼손부터 팔꿈치까지는 투사물투성이었다. 당신 A한테 뭐하는 짓이야? 하고 A군의 할아버지가 나를 떼어놓아 냈다 밀쳐졌다. 그제야 간신히 선생님 몇 명이 뛰어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호흡하고 손을 씻으러 갈 때. 그치만 우리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하고 울고 있는 A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당시 상황 등 이야기해야 할 것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보육원을 떠났다. 다리가 땅에 닿는 감각이 마비되어 머릿속에 퓨즈가 나간 것 같은 상태로 차에 올라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3분 정도 지나자 주임 선생님의 지도로 모두가 즐거운 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과연 오랜 경력의 보육사는 훌륭하다던가 할아버지에게 냈다 밀려서 뒹구는 내 모습이 꼴사나웠을 거라던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을 수 없다. A군이 무표정하게 꼽등이를 먹은 그 순간의 소리와 입에서 튀어나온 다리. 그 일 때문에 최근 보육원 아이들에 관해 원장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지진 사태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요. A군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잘게 잘린 인형을 가져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괴로워? 라고 묻는 아이도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갑자기 변한 환경과 생활, 긴장만이 가득한 거리의 분위기, 집안에서만 놀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이들 역시 마음 안쪽에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어른과는 달리 그런 스트레스를 제어할 방법이나 사고가 아이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A군처럼 갑자기 벌레를 먹어버리거나 하는. 여기서 나는 이제야 원장님과 나눈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이야기를 마친 후 불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내가 했던 이야기. A군의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만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던 것이다. A군 내 집에는 할머니가 없어요. 네 번째 이야기, 아귀. 나는 편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무척 바쁜 때가 있다. 그 탓에 피로가 쌓일 때,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오른쪽 위 어금니 쪽 잇몸이 부어오를 때가 있다. 치과에 가도 치조농로 같은 건 아니고 잡균이 들어간 것 같다는 말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잇몸이 부어오를 때는 종종 이상한 것이 보이곤 한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귀라고 불리는 것이다. 색은 검은데 그것도 흑인같이 새까만 것이 아니라 말린 물고기 같은 느낌으로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늘어져 있다. 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정도로 머리카락은 그나마도 벗겨져서 거의 대머리나 다름없다. 옷은 입지 않았다. 다만 낮에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명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저녁부터 밤까지 어둠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대개 아기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벤치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던 회사원이 갑자기 토를 냈다. 그러자 벤치 아래에서 우르르 아기들이 기어나와 그 토사물을 먹는 것이다. 하수구 속에 수많은 것들이 모여있거나 민가의 지붕 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있었다. 몇 번이고 사진을 찍어봤지만 한 번도 사진에 찍혀 나온 적은 없었다. 추석날 시골절로 성묘를 갔을 때 용기를 내서 주지 스님께 물어보았다. 일단 불교적으로 아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최하급 아귀. 두 번째는 시체의 살이나 똥같이 더러운 것만 먹을 수 있는 종류로 토사물을 주어 삼키던 것들은 이것인 것 같다. 세 번째로는 거의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전혀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없는 아귀. 어떤 것이 가장 괴로울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아귀가 돌아다닐 때는 당신이 아귀를 본다는 걸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성불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서 자신들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라고 믿고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충고를 해주셨다. 또한 어느 아귀라도 죽은 이에 대한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다며 저희 절에서도 제사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직업상 영능력자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TV에 나온 정이 있는 유명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언제나 아귀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가 증가하게 되면 우연히 만나게 된다고 한다. 그럴 때는 공양한 사탕을 던져준다고 한다. 그러면 아귀들이 사탕에 몰리니 그 틈에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영능력자의 말에 따르면 아귀는 임해망량 중에서도 사람에게 가까운 성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귀보다 더욱 무서운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수행을 쌓지 않은 사람이 보면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경우에는 피곤할 때 뿐이니까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부정한 곳에만 나타나니까 회사나 자기 집에서 보게 된다면 그건 큰일이겠지요. 그 이후로 잇몸이 부어오를 때는 방에 돌아와 불을 켜기 전에 김새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아직까지 내 방에서 아귀를 본 적은 없다. 5번째 이야기, 사라진 소녀. 저희 외갓집은 전라북도 안주군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 부근의 학교라고는 엄마께서 다니던 초등학교 하나뿐이라 몇 시간씩 걸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엄마 또한 1시간 남짓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었기에 너무 힘들어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나 싫었답니다. 허나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기 싫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인 조금 정신이 이상한 언니 때문이었죠. 외갓집 앞동네 산을 넘어 오는 언니인데 엄마보다 1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엔 학교를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해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할까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엄마를 포함한 동네 친구들은 그 언니가 앞산 넘어 사는 유명한 무당집 외동딸이며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의 등하교 길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했으며 수업 시간엔 가끔 멍하니 먼 산만 보다가 선생님께 꼬중을 듣기도 했지만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직전이나 좀 우중충한 날 또는 수업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갑자기 교실을 나가 운동장이며 학교 뒷뜰을 혼자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봄이면 개나리 덩굴 사이를 한참을 바라보다 버럭 고함을 지르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화를 내기도 하고 방과 후 아이들이 학교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땐 학교 뒤 변소문을 차례로 열어젖히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실실 웃기도 하다 변소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쳐대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유난히 겁이 많던 엄마는 먼 학교 길보다 같은 반인 이 언니가 더 무서웠던 게지요. 날이 굳은 날 수업 중 언니가 사라져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찾아 나서면 백이면 백변소 부근에 있었더랍니다. 변소 한 칸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땐 변소통 속에 들어가 얼굴에 변을 덕지덕지 치덕 걸어놓고 깔깔거리며 서 있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친구들과 엄마는 화단에 들어가 화단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선생님께 꼬중을 듣고 걸로 늦게까지 교실이며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늦가을 해도 미연이어져 가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예쁜 아주머니께서 정신없이 달려오시더니 담임 선생님과 한참을 얘기하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엄마와 일행들에게 그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며 물으셨답니다. 엄마 일행 중 한 명이 방과 후 변소에 갔다 오면서 마지막 칸 앞에서 중얼거리던 언니를 보았다고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과 아주머니는 변소로 정신없이 달려가시더니 아주머니께서 기겁을 하고 쓰러지셨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가보니 변소통이 파낼 때가 다 되어 분유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위엔 그 언니가 오늘 입은 옷들이 있더랍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교를 지키시던 아저씨께서 서둘러 분유를 퍼내셨고 부근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 변소 분유를 다 퍼냈지만 나온 건 옷가지 뿐이었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옷가지 위에 정확히 10쌍의 사람의 손톱 발톱이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께선 학교에 여러 번 찾아오셨고 다음에 봄이 되자 아주머니께서 학교에 보이지 않자 그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었고 그 친구는 엄마에게 방학 동안의 일을 말해주었답니다. 겨울 내 낮이고 밤이고 불쌍한 내 자식 내 손 발톱 다 줄 터이니 돌려놓으라며 징을 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조용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신 이자 아저씨께서 찾아가 보니 자신의 손발톱을 모조리 뽑아 가지런히 개어놓은 하얀 천의 차례에 맞춰놓고는 그 위에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더랍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저를 가져 만삭이 되어 외갓집을 가는 길에 그 동네에 살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굿하는 소리가 나기에 가보았더니 동네 사람이 모두 모여 굿판을 보고 있더랍니다. 엄마도 구경 삼아 아저씨들 사이를 비집고 한참을 구경하는데 엄마 또래의 젊고 예쁜 무당이 깡충깡충 뛰다 말고 엄마 곁으로 오더니 손톱이 단 한 개도 없는 하얀 손으로 엄마 배를 쓰다듬더니 그러더랍니다. 예쁜 딸이네. 너는 이런데 오는 거 아니란다. 아가야 예쁘게 크렴. 엄마 얼굴을 보고 씩 웃더니 자리로 가서 다시 굿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15일 후 엄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해 겨울 외갓집에 갔다가 엄마께 들은 얘기를 할머니께 했더니 할머니께서 별 감흥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몇 주 전에 그 동네 점순 내가 얘기하더니 너 알려줄라고. 그랬나봐. 너희 엄마 어렸을 적에 없어진 개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별말은 안 하더란다. 그냥 엄마가 지 살려줬다고 그 말밖에 안 하더란다. 6번째 이야기, 우연. 전생에 관해서 우리 누나에게 관련된 우습달까
조금 신기한 이야기다.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마음먹고 있던 누나가 결혼을 했다. 그것도 상대는 꽤 먼 곳에 살고 있어 원거리 연애를 했다. 부모님은 시집가면 그걸로 됐다라면서 만나게 된 계기 같은 것은 묻지도 않았지만 막상 결혼식에서 그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참고로 매형은 코시네츠 지방에 살고 누나는 북부 큐슈에 살고 있었다. 첫 만남은 코시네츠 지방에 여행 간 누나가 택시 정류소에 있을 때였다고 한다. 우연히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그대로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한해다 공항에서 짐을 맡길 때 누나의 뒤에 줄을 선 것이 매형이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우연이라며 서로 신기해했지만 그대로 헤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 만남은 누나가 시코쿠를 여행하던 도중 일어났다. 지방철도로 이동하던 도중 매형이 기차에 올라탔던 것이다. 매형은 출장 중이었고 그제야 간신히 서로 통성명을 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남부 큐슈에 누나가 출장을 왔을 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다. 그날 밤은 같이 저녁을 먹고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이런 우연이 몇 번 겹친 후에야 서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서로 자주 마주친 탓에 혹시 스토커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발견하고도 말을 걸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번 더 마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영감이 있다는 우리 숙모 말에 따르면 누나와 매형은 전생의 부부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생부터 연고가 있던 두 사람의 수호령이 필사적으로 우연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 지금이 몇 번째 만난 건데 이름 정도는 물어보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끌어내야지. 라며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도 신기해서 숙모한테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 날 누나와 매형이 앉아있는 뒤에서 수호령들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통곡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말이 수호령이지 그것도 큰일이지 뭐니. 라며 숙모는 투덜거렸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악수.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그 악수 사건으로부터 6년 후의 일이다. 오랜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골에 돌아왔을 때 어째서인지 그토록 잊으려 애쓰던 그 길에 다시 한번 가볼까 싶어졌다. 그 길은 지름길로 쓰던 뒷길이었기에 그 사건 이후 나는 한 번도 그 길로 다닌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벌 떨면서 차를 타고 갔지만 결말은 어이없을 정도로 싱거웠다. 그런 자판기는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도 낡았었는데 6년이나 지난 지금에는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뭐랄까 몇 년간 이어져 온 저주를 풀어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마음이 무척 편해졌다. 이제 완전히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모처럼 내려온 시골이니만큼 나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다. 즐거웠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분도 좋고 슬쩍 취기도 오른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8년 전 그 일은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었기에 그동안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오늘이라면 분명 그게 뭐야? 라며 다들 웃고 넘어갈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웃으며 이 꺼림칙한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한 놈이 잠깐만 하고 이야기를 끊었다. 왜? 라는 내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내 취기를 완전히 깨놓았다. 듣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야 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난 그 길에서 그런 자판기 본 적 없어. 다른 4명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이상하네. 야, 케이. 너는 그날 나랑 같이 있으면서 아침까지 함께 연부를 외워줬잖아. 나는 졸도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하룻밤을 같이 지낸 케이마저 그 자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날 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조차도 점점 그때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유를 하자면 꿈과 같은 것이다. 깨어난 그 순간에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자판기에서 무엇을 샀는지, 학교 수업은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기억이 빠져나갔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는 지난번에 썼던 일 정도만 기억날 뿐이다. 무엇인가의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다. 요즘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든다. 나중에 완전히 이 일이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나는 멍하니 무엇인가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악수를 당할 것이다. 딱 하나, 금방 글을 끝내려다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무척 중요한 것이 더 있다. 아니, 잊어버리면 무섭다고 할까. 절대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그때 엄청난 힘으로 손을 붙잡혀 있었는데도 쑥 빠졌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적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적이라고 말해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던 할머니의 힘과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수제 부적이다. 시골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렴. 라며 생전에 할머니가 친척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물론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기에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그 부적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다. 아마 부적이 없었다면 내 손은 그대로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나는 무서운 상상을 하고 말았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건 이 부적의 존재를 잊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날부터 항상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부적이다. 당연히 이 부적에 대해 써야 했는데도 왠지 그것을 잊고 글을 끝낼 뻔했던 것이다. 아마 내가 이 부적에 대해 잊게 된다면 끝일 것이다. 다음번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